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였던 소년의 마음으로 어리지만 든든한 길잡이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가 쓴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가라 라는 문장을 인용한 글에서 이재명은 열심히 살면 더 나은 꿈꾸던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어린 시절의 믿음이 냉정한 현실 속에 배신당하며 때 묻은 어른의 마음만이 남았지만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믿음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이런 어두운 글을 쓴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의 삶을 통틀어 마주한 가장 냉정한 현실일 것입니다. 내가 한 짓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잘못된 건 세상이 나를 배신한 탓이라고 원망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사회의 초년생으로 막 발을 내딛고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겪어가다 보면 어느덧 어린 시절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어긋난 자신을 되돌아보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아 성찰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러한 어긋남들이 세상 때문이 아닌 욕망의 눈먼 순간의 잘못된 판단들이 쌓인 결과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실함을 배신하고 냉정한 현실을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성찰을 통해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의 문장은 단지 순수함을 되찾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주할 진실조차 없는 영혼에게 이런 문장은 무의미합니다. 소년 시절 매맞는 학생이었던 이재명은 나중에 선생이 돼서 학생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다고 자서전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소년의 성실했던 믿음이란 폭력의 대를 끊겠다는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악의 재순환이었던 것입니다. 되찾고자 한다는 소년의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되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였던 소년이 이끈 결과가 지금의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지옥에서 돌아온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2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바야흐르. 네네. 가정의 달. 뭐 지난주에 노동절도 있었는데 노동절날 쉬지도 못하시고 참. 그 뭐 보니까 지역에 갔다 오면 손가락에 반창고도 붙이고 막. 아, 예. 작은 부상 입었습니다. 네. 자, 이 어린이날 이제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제 좀 많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사도 나왔던데 왜 어린이날 글이랍시고 뭐 이딴 걸 썼냐고. 참 그 전문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글이 진짜로 많이 다크합니다. 이거 심히 막 음습합니다. 음습하다고 말할 수는 그러니까 왜 어린이날에 이런 글을 썼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주제 사라마구라고 이제 소설가의 문장을 인용을 했잖아요. 네.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는데 이제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이 지금 포르투갈 소설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포르투갈 사람이고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89세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태생이 이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용접공으로 살면서 이제 그 포르투갈 공산당 입당을 했어요. 네. 그 공산당 입당하고 나가지고 나름 이제 제주도에 있었는지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공산당 입당 그것 때문에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추방당한 뒤로는 이제 뭐 언론인 생활도 하고 뭐 기자 그러니까 뭐 칼럼도 쓰고 하면서 이제 소설을 틈틈이 썼는데 이제 그 소설 중에 하나가 노벨상을 받게 돼요. 98년에. 아, 네. 이게 이제 그 95년에 발표한 이 소설 제목 들으시면 이 소설 작가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아시게 될 텐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 영화도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의 단순한 이력만 봐도 이재명이 어떻게 좀 인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입시켜 가지고 좀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이미징하는데 호랑할 만한 그런 이력인 게 눈에 띄죠 일단. 뭐 그리고 참 이 어린날에 진짜 왜 심리가 이럴까요? 참 이거 어린날에 보통 보면은 어린이를 향해서 정치인들이 성명을 내잖아요. 네네. 뭐 대통령님 재임 기간 중에 이제 뭐 어린날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성명 내신 것도 보면은 이제 뭐 어른으로서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늘 해오셨는데 이재명은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가의 이제 그 이력이나 그런 걸 보면 여러모로 보면 이제 그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지지자 장사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왜 지장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애들한테 뭐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렵다고. 야 그렇게 안 되나 그게. 글쎄요. 동호 씨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는지 뭐 아니 입에 발린 소리 잘 하잖아. 자 근데 이제 이재명의 이 페이스북 글은 트위터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또 이제 작은 소동이 있었죠. 그 5월 4일이었나? 갑자기 이재명 트위터 계정이 사라졌었어요. 사라졌었다는 것은 다시 돌아왔습니까?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 돌아왔군요. 사라졌는데 사라지기 직전에 이제 어떤 그 캡처들이 나돌았냐면은 이제 트위터 보면은 이제 탭이 3개가 있잖아요.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니면 다른 사람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반적인 타임라인 말고 특정인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쓴 글 그러니까 트윗한 거 그다음에 트윗한 거에다가 트윗한 거랑 그 답글 단 거 그다음에 네. 마음에 들어요 찍은 거 네, 좋아요 찍은 거. 네, 좋아요 찍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마음에 들어 찍은 탭을 딱 확인해 보니까 무슨 이재명이 야당 트위터에다 마음 찍은 게 이렇게 뜬 거야. 그게 이제 확인되고 좀 나돌고 나니까 갑자기 이재명 계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서 해명하기에는 뭐 해킹당해서 그래 해킹당해가지고 지금 조치 중이다 뭐 트윗 본사에 얘기해서 조치 중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일단 좀 믿음은 안 가는 게 계정 해킹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계정 해킹당하고 이제 그래서 그 음란 트윗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 계정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음란 트윗을 리트윗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킹을 하면 그런 식으로 쓰지 마음에 들어오면 찍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거는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경험치와는 굉장히 다른 그렇죠.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난 지금은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됐는데 이제 이 어린이날에 쓴 글은 트윗에 안 올라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재명이 이러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 그런 막 추측까지 했었던 거죠. 그 워낙 그 SNS 상에 보면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제 부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거에 스스로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했던 것들이 SNS에 꽤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뭐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아니면은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그 후원금 받은 것들 그 관련해서도 뭐 요 일 터지고 나가지고 어느 분이 또 이제 옛날에 캡처 떠는 거 올리신 거 보면은 그 두산 관련해 가지고 두산이 아니구나 그 병원 부지 풀어주는 거 거기가 두산 맞습니다. 두산 맞죠? 네네. 병원 부지 풀어주는 거 이제 용도 변경 시켜주는 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보면은 뭐 실제로는 두산이 벌 이득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언론 보도에서는 뭐 몇천억, 2천억대로 나왔는데 그 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나마도 뭐 환수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인가 그 항목에 대해서 자기가 세세히 말할 만큼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두산 FC 그러니까 성남 FC 관련해서 후원금으로 엮이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그 SNS 글이랑 지금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SNS에 이제 지금 재판에 불리한 발언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에 트윗을 폭파시킨 거 아니냐. 정리할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다시 복구시켰으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캡처된 글이 다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확인해도 되고
뭐 아무튼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국민의힘 쪽 인사인데 네. 신지호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이죠. 네. 뭐 지금 뭐 국무총리실 무슨 산하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데 이 사람 말로는 그 백현동 관련 핵심 인물 중에 김인섭 씨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그 성남시장 재선 선거 기간 때 네. 선거 사무실을 자기 돈으로 김인섭 씨의 돈으로 이재명 선거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지원해. 그때 당시 또 선거대책본부장인가 그것도 그 오늘 이제 또 그 보도로 나왔죠. 그러니까 네네. 그 선거비 뭐 선거 사무실 월세 대납해줬다고 김인섭이. 네네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트윗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웠을 것이다. 아, 근데 예, 뭐. 그거를 지울 거면 굳이 계정을 잠그고 지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지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계정 잠그는 건 전 증거인멸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 진짜로 이 뻘짓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같은 날에 네. 인스타 계정도 잠깐 잠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개인의 실수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모로 볼 때. 참 가지가지 한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가지가지 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이재명의 그 충실한 가방못지로 역할을 했던 김남국 네. 양반이 또 이제 이상한 보도가 하나 터졌죠. 이것도 지금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좀 짚으려고 그러다가 좀 불량 문제로 밀어놨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 후속 보도 나오면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다 싶은데 일단 뭐 지금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뭐 그렇죠. 재산 뿌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죠, 그렇죠. 뭐 경제활동이면 합법한 경제활동이면 뭐 문제겠습니까?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나름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수완 좋게 벌었나 보지. 뭐 그렇게까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상충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저기 뭐야 코인에 과세 매기는 거를 사실 문재인 정부 한 2018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거든요.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근데 번번이 국회에서 이제 그 정치 논리로 이걸 계속 유예를 해왔다고요. 안 된다, 뭐, 그때 뭐, 코인하는 젊은이들이 어쩌고 그런 소리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21년인가 또 1년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세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또 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공동발의자 10명 중에 김남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직접적인 자기 이해 당사자니까. 아, 그래도 대표 발의자는 아니네요. 대표 발의는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공동발의 이름 올렸으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 점을 사람들이 많이 짚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이 방언 논리로 내세운다고 하는 게 그 이해상충이라는 거를 입법안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해상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좀 프레임을 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니 뭐 정치인은 코인하면 안 되냐. 이준석도 정치인인데 코인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일단 이제 그 프레임 자체를 뒤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저 현역 정치인은 아니잖아. 어찌됐건 간에 장외 인사지 원외 인사지. 예, 그렇죠. 한 번도 그리고 현역으로 들어갔던 적도 없었고. 네,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큰 건데 그거를 툭 치려고 드는 것도 참 이건 뭐 이면소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나?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뻔뻔합니다 많이. 근데 이것도 결국은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김남국 그러니까 개딸들은 김남국 뭐 돈 잘 벌었네요. 막 뭐 수완 좋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네 서로 위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지자들만 보는 정치를 하고 또 그 바라보는 지지자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문제도 다시 짚어야 되는데 뭐 다음 주에 짚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좀 제대로 파보고 싶은데 이거는. 네. 뭐 좀 숫자가 좀 뭐랄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좀 김남국 네. 그 이제 재산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 따져봐도 좀 이렇게 좀 뭐지 싶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한번 기회가 되면 네,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갈 길이 바쁜 관계로 네. 급하게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친절한 이순씨님, 우공이사님, 프랑스 명예박사 송영길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SNS 프로필을 통해서 카카오톡 오픈톡방 링크 있습니다. 이 오픈톡방 링크 이용하시면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실시간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문의 주세요. 자, 5월 5일에 네. 올라온 트윗입니다. 나이브 TV 홍보를 통해 알게 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울산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그리 멀지 않아 직접 오셨다고 하네요. 타 지역이라도 배송으로 출고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아유. 울산에서 부산까지 오셨으면 한 1시간 이상 차 끌고 오신 건데. 참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참 감사합니다. 뭔가 간만에 좀 사람 구실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어. 최근에 이제 웰컴퓨터 사장님이랑 잠깐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뭐 아시다시피 그 조국 집회 때 부산에서 열심히 올라오셨잖아요. 네, 네. 막 그 버스 팀장까지 하시면서, 네. 그 열정으로 좀 컴퓨터를 팔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지금 이제 웰컴퓨터에 컴퓨터를 주문하시면은 상당히 그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웰컴퓨터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뭐 첫 곡지 가봅시다. 지난주에 이제 원래 다뤘어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냥 뻘소리 하는 바람에 지나갔던. 뻘소리라뇨? 아니 뭐 이제 현안이랑 관계없는 내용들을 하는 바람에 네. 못 짚었던 거 이제 4월 28일 날 이제 박광원 의원이 이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요날 이제 당 소속 의원 169명이 이제 투표를 내 가지고 결선 투표 없이 네네네 통과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과반 넘었다는 거죠? 요 원내 투표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공표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몇 표 이거를.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는 그 찌라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박광호 의원이 90표인가 받았다 뭐 96표 뭐 이 정도 받으셨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뭐 거의 근데 확실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하여튼 찌라시 상으로는 네. 박광원 의원이 1등. 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꼴등이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2위가 홍익표 의원이었고 그렇죠. 3등부터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숫자가 고만고만해가지고 뭐 10표 뭐 6표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또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3등이냐 4등이냐 이거 가오가 좀 더 상하냐 조금 덜 상하냐 이런 차이는 있어가지고. 뭐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찌라시 내용을 일단 제껴놓고 봐도 일단 169명에서 과반 이상 나온 거니까 최소 85표 이상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 이제 김두관 의원이 이 원내 선거를 맞이해가지고 좀 설레발도 치고 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도 망신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얼굴에도 크게 먹칠을 해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보면은 투표 전에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잖아요. 뉴스 연설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보면 이제 박시영 TV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내로 누가 적합하냐. 거기서 박시영 TV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김두관이 80%, 박광원 1%, 박범계 6%, 홍익표 4%, 잘 모르겠다가 10%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인용하면서 이걸 근거로 들어가지고 당신은 자기한테 있다고. 네. 김두관 자기한테 있다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민심과 당심이 어긋나면 당이 힘들어지고 민심과 당심을 따라야지 민주당은 잘 나갔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근데 박시영 TV 구독자 어디 봐서 민심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당심인지도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이제 이 얘기만 했으면 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만 좀 망신당하고 아니면 뭐 이제 박시영 TV의 좀 공신력만 좀 떨어지고 말 일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얼굴에 크게 이제 목질을 했죠. 뭐 이번 원내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이게 이제 이번 원내 선거가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어떤 재신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이 재신임을 받는 거 아니면 당에서 이제 뭐 이걸 뭐 탄핵은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신뢰도 예. 아무튼 뭐 지도력이 좀 상실되는 예, 레임덕이 오냐 안 오냐. 레임덕이 오냐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선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과에 따라서.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김두관 의원 말에 따르면 이제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불신임 당했고 이제 레임덕이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내 선거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당장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투표가 있잖아요. 그 투표를 다음에 다시 하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검찰이 아직 지금 영장 칠 만한 그런 건수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쳤을 때 더 이상 이제 이재명도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차 때도 사실 간당간당했는데. 그렇죠. 1차 때 보면 좀 서른 의원 같은 양반들이 이제 총대 메고 뭐 이번에는 이재명 살려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우리 쪽 이제 팟캐들, 그러니까 유튜브들 보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 한결 같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총대 맬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쪽에서. 네네. 뭐 서른 의원이 이제 그 뭐 중진급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른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것만 가져도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뭐 이제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이 투표에서 보면 한 원내 선거 결과에서 30% 정도 이탈한다고 해도 이재명은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위험한데 김두관 의원이 초반에 설레발 치는 바람에 망신사까지 뻗친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원내 그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당일날 바로 개딸들이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아, 충격이 크죠. 그렇죠. 뭐 그 전까지는 박정 TV 같은 데서 이제 막 김두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네네네. 그러니까 낮아도 숫자가 너무 낮으니까. 네. 그렇죠. 그 결선도 못 갔으니까. 네, 특히 보통 이게 찌라시 돌면은 상대방에서 그 반론 성격의 찌라시가 또 돌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입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광원 96표 막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아무도 반론을 안 하더라.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김두관이 뭔가 2등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가능성도 크고, 그치. 김두관이 2등 했냐 못했냐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다 사실 근데 그 표 구성상 홍익표 의원이 이제 민평연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박광원 의원은 박광원 의원한테 받을 수 있는 표를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그 중간 위치 성격에 있는 분들의 표를 가져가서 만약에 과반을 넘겼다고 하면은 민평연 표는 거의 다 그냥 홍익표 의원한테 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결집시킬 수 있는 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 친명계 의원들만의 표로 김두관 의원의 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쪽수가 3등이라는 거지. 그게 잘 나와봐야. 지금 이제 찌라시 도는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박범계랑 나눠 가지는 건데, 박범계가 3등이냐, 김두관이 3등이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개딸들은 아주 막 박광원 이제 수박 대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난리를 쳤어요. 네네. 그래서 이날 이제 이 개딸들이 어떤 몸부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시에 이제 이 박광원 의원 할 일 다 있다. 뭐 원내 뭐 별거 있냐 그냥. 쟤들 저만큼 빡치게 한 것만 해도 박광원 의원은 소임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기대하기가 쉽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이 개딸들이 저항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당 청원 게시판에 박광원 의원 사퇴
요구, 네네. 출당 조치까지 했던가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청원이 2개나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뭐 어젯밤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청원 2개 중에 하나가 5,400명 정도 찬성 네. 동의가,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400명 정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서서 이제 저기 뭐 백총 출당 조치 청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5,500명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지금 그 개딸이라고 단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네네. 그런 사람들의 맥시멈은 그 정도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가 많이 꺾였네요. 그렇죠. 예전에 뭐 한 2만 명까지는 쉽게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뭐 유신팀 유지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네.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좀 많이 꺾이지 않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막 보면은 단계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확 끼면 탈당한다고 막 그런 글 올린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또 보면은 막 뭐 이재명 사이다 시원시원하게 다 할 줄 알고 뽑아줬더니만은 못한다. 당 대표된지 지금 뭐 이만큼 시간 지났는데도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재명도 감 못 된다고 뭐 성남시장이 한계였다 그런 식의 막 성토글 놀라고 맞아.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없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박가원 의원이 설령 당선 그 원내가 된다고 해도 뭐 할 수 있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그냥 개딸들이 그렇게 막 발악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뭐 원내된 지 며칠 안 됐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그 기대치 낮추고 보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필요한 말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박가원 의원이. 그래서 뭐 기대 이상으로 네. 또 이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조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러니까 당신만 바라봐서는 이렇게 민심에 다다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지자만 바라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5월 1일 원내대책회의에 했던 말이고. 네. 그리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는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말씀을 그렇죠. 박봉원 원내대표에게 덕담으로 해 주셨습니다. 요 발언들을 잠깐 좀 짚어보자면 그래서 이제 4월 3일 30일에 이제 그 KBS 뉴스 9이랑 한 인터뷰 중에 일부 보면은 한 인터뷰 내용 중에 좀 요거는 잘 짚어줬다 싶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개딸들이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돈봉투 사건 터지고 나니까 대의원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처음에는 대의원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창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당원 활동할 때만 해도 뭔가 좀 이게 일반 당원이랑 대의원이랑 어떤 그 좀 괴리가 있지 않냐 여러 면에서 그래가지고 저게 왜 필요한가 저 제도를 왜 만드는가 그런 의구심도 좀 가졌는데 박가원 의원이 이제 의의를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이날 인터뷰 때.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제 그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 관해 가지고서 이제 뭐 현재 드러난 폐해만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고 그다음에 대의원제 의의에 관해서 이렇게 짚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권리당원 수가 적은 TK나 PK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큰 의의가 되는 거죠. 뭐 네네. TK, PK 그다음에 뭐 강원도 같은 지역, 강원, 뭐 충청,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충청은 그래도 강원도보다는 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제주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대의원제가 없으면은 민주당은 지금 경기도랑 호남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쪽으로는 당원이 확 쏠려 있으니까. 사실 경기도도 사실 그 전통의 그 예전에 호남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죠. 경기도로 옮겨가서 네. 자리 잡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호남 출신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젊은 세대들, 네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난 젊은 세대들도 많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쪽 지역의 어떤 그 정서나 이익만 반영되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국 정당에서는 몰아지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런 면에서 봐도 이 대의원제는 충분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박가원 의원이 요건 참 잘 짚어주셨다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네. 이어서 이제 5월 1일 원내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지지자들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반사 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네. 이거 되게 이제 지금 통렬한 어떤 자아 비판이 되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자아 비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지지를 처리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계약 성향의 국민들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책 대결 구도로 다시 만들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호감 대결인데 이 구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런 어떤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오고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의 정책이고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확장성이 유능함에서 나오고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유능함은 대체 뭐냐? 적어도 부패에서는 유능할 수 없는 거죠. 네네. 선결 조건이죠. 네.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기본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광원 의원의 말씀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을 염두를 해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능하려면은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명확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절대 유능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이유니까. 껌껌이 발목을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은 또 이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 의원실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 정치 복원을 말씀하신 윤 대표의 우선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접하고 저가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똑같을까 하는 안도감이 있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대선 공통 공약 가운데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이는 더 큰 협상과 협의로 나아갈 것이다. 이게 참 정석적이죠. 정석적이고 원론적인데 아주 참 맞는 얘기고 지금 딱 필요한 이야기죠, 사실. 그리고 이제 김진표 의장을 이제 면담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참 같은 민주당 원내라고 해도 좀 되게 반가울 만하죠, 사실. 수원에서 원투펀치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 지역구였나? 네, 원래 이제 김진표 의원 지역구에 박광원 의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네네. 그 선거구 획정할 때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영통구 쪽인데 네. 그게 분구가 됐어요. 쪼개졌구나. 네, 그래서 수원이 총 5개 지역구가 된 거거든요. 원래 네. 4개였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박광원, 김진표 이렇게 된 거죠. 참, 김진표 의장 이제 마지막 임기 1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임기 1년은 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민주당 원내가 괜찮은 뭐 손발 맞는 분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일 날은 쇄신의총을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쇄신의총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첫 번째 쇄신의총 후에 이제 브리핑에서는 지금 이제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 2명이 이제 탈당했잖아요. 네, 윤관석이랑 이성만.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대표에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두 의원 탈당으로 이번 사건이 끝났거나 어려움을 넘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탈당을 계기로 민주당은 당내 선거에서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당내 선거 시스템 거의 개판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어저께 모색과 대안에서 측면 돌파 방송을 조금 잠시 들었었는데 네네. 문제가 됐던 업체 있잖아요, 도둠. 네네. 거기가 바로 최근 이제 이재명이 당선된 전당대회 때도 도둠이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쭉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도둠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터지면 그 업체 말고 업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도 이제 원내대표 입장문이 하나 나왔는데 요날 한 입장문은 이제 대통령실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다.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과 정치 보고를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라는 이제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입장문이냐면은 5월 1일 날 대통령실이 이제 브리핑을 하나 했어요.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설명하는 자리가 있겠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여야 원내대표 간 모임에서 제기될 수 있고 만약 그게 여야 원내대표에서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방미 성과에 관해서 여야 대표가 당 대표가 아니라 여야 원내를 만나서 뭐 이야기해볼 의향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을 패싱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래도 이재명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박가원 의원이 말하자면 이재명을 챙겨주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순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제 지금 계속 이재명을 1년째 패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 야당 대표 취급을 안 하고 있잖아. 아예. 맞아요. 네. 그걸 보면은 뭐 이재명 반대자 입장으로만 보면은 아 사실 꽃이지 속 시원하지 저거라도 사이다다 싶지.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죠. 뭐 이재명이 아무리 지금 뭐 막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좀 인면수심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어찌됐건 간에 야당 대표잖아요. 네네. 그리고 야당 대표라는 거는 뭐 그만큼 지지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지지자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재명이 아무리 꼴 보기 싫고 저게 인간 같지 않다 싶어도 어떤 대통령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 지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전두환 사면한 거, 우리가 보면 속 뒤집어지는 일이었지. 근데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속 뒤집어져야 한다면 그 대상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일군의 전두환 지지자들한테 돌렸어야 되는 거지. 그 정신 못 차리고 그 독재자 새끼 뭐가 좋다고 돈도 막 수초락 해먹은 놈을 좋다고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성토를 했어야 되는 거지.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뭐라 그럴 건 아니었던 거지. 국민이 그러니까 독재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통치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옹졸해 보여요. 이건 사실. 이재명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는. 대선 때 심하게 충돌했었나? 둘이? 그렇죠. 예.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 그랬잖아. 아, 맞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막 저기 김건희 붙잡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구나 있기는. 자존심 엄청 상하죠. 내가 검사 출신인데 이 잡범 새끼가 뭐 누구 보고 뭐 몸통이라고 막 이럴 수 있죠. 아, 근데 그렇게 옹졸하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좀 개념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참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옹졸함이 뭐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문재인 정부 디스하면서 많이 드러났었는데 최근에 또 얼차음소를 해가지고 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외교 관련해서 이제 또 뭐 대단한 소리를 하나 했죠. 이게 이제 방미를 다녀와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뭐 이 기자들이랑 만날 때 얘기가 나왔는지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기자들 만나서는 아니고 그 방미하고 나가지고 그 여당 지도부랑 맞다. 만찬 자리를 가진데 거기서 나온 얘기죠. 아 맞아. 그건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석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친중 행보를 했지만 돌아온 게 없다. 당당하게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기술 강국이 되면은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또 대접받는 것이다.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가서 10끼 중에 2끼만 중국 지도부랑 식사를 나누시고 8끼는 혼자 드셨다. 네.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란 말입니다. 네네. 이게 참 못난 게 이게 전형적인 국민의힘 쪽 진영에서 민주당 외교를 바라볼 때 갖는 시선이거든요. 네. 예. 반미 친중 뭐 이렇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맨날 걔네들 뭐 얘기했던 게 참여정부 때 뭐 대미 관계 뭐 다 무너졌다. 응? 그러면서 막 이명박 때 자기네들이 부시 카트 몰아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그때 그 뭐야 여권 전자 여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에 비자 안 받고도 뭐 한 3개월 갔다 올 수 있게 뭐 그런 거 하긴 뭐 그건 편해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되게 뭐 얼척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런 거를 자기네들만이 뭔가 그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듯한 입장을 계속 걔네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자기네들 지지자들을 세뇌시키는 거지. 이 혼밥 타령하는 거는 저 이동영이랑 이식이 같네. 그렇죠. 그 인간이 먼저 했었죠. 사실 근데 요 대목만 잠깐 짚어보자면은 그 당시에 그 대통령님 말하자면 이제 이 정부 인사들이랑 중국 정부 인사들이랑 밥 식사 안 하시고 이렇게 그 대중식당 찾으시고 했던 것도 이미 조율이 됐던 거였고 당연히 조율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나름의 맥락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박근혜가 사드를 한번 사고를 크게 쳤잖아요. 그렇죠. 사드를 크게 치면서 뭐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수출입에 대해서 이렇게 그 클레임을 건 것도 있지만은 중국 그 국민들 전반적인 인식이 되게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떤 그 스킨십을 하신 거죠.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렇죠. 중국 인민들하고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좀 해소시키려고 하셨던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상단해줘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애초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네. 사드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너네 사드 배치할 거야? 아, 우리 그럴 계획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라는 소식이 중국에 들어간 겁니다. 뒤통수 시게 친 거죠. 네, 그 전에는 막 그 전승절이라고 그 중국 애들 열병식 하는 행사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자기네들이 중국이 이겼다. 네. 그 행사잖아요, 이게. 전승절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가한 게 유일무이하죠, 그게. 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잘해주는데 하는데 사드로 갑자기 때리니까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경제 보복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드를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유도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외교 스킬인데 그런 것들이 전무했던 거죠. 전무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신 건데 그때 대통령 바뀌었다고 중국이 뭐 한국을 갑자기 막 다시 좋게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그냥 단순히 네. 어떤 사람의 본능에 그 기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 나라 대통령이 박근혜였는데 오늘 보니까 문재인으로 바뀌었더라고. 뭐 사람만 봤을 때 호감 갈 것 같지. 호감은 가겠지. 호감은 가죠. 호감은 가는데 호감은 가겠지. 호감을 있는 그대로 다 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씨 내가 삐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기분 좋아진 척 하기도 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일단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뭐 그냥 친중 정책을 펼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려고 플랜 B, 플랜 C를 계속 준비했던 그런 정부죠. 네. 그리고 한미 관계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탄탄했습니까? 그때 그 트럼프랑 그렇죠. 그때 얻어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리를 많이 챙겼죠.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에 대해서 충고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동맹도 중요하지만 주변국 역시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안에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거를 한번 보면은 그 이제 거의 임기 마지막에 네. JTBC 손석희랑 인터뷰를 하셨죠. 거기에서 이제 손석희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옆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친중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제일 처음 대답으로 하신 거는 아니 앞에다 답을 다 얘기해놓고 친중이라고 결론을 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하시죠.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다. 유일한 동맹이고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중국은 우리랑 국경도 이웃하고 있고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네. 이게 그냥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거예요. 아, 엄마하고도 좋고 아빠하고도 좋아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이제 질문 하나 더 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늘 그러면 딜레마를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아예 받지 않게끔 상황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의 딜레마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의식 같은 것인데 우리가 가운데 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개별 국가로는 미국이 또 두 번째 교역국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도 늘려왔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늘려오면서 발전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이 돌고래 정도는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임기 말에 이제 퇴임 직전에 하신 인터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 타임지가 선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네고시에이터. 예. 딱 네고시에이터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꼭 이제 그 피해의식 가질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다. 네, 그 네. 상황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그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흐름이 휩쓸려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가서 발언을 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들입니까? 그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그렇죠. 이란이랑 적대하고 있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랑 만날 때 뭐 중공군 얘기하면서 예, 뭐 그런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국이 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세계관이 너무 좀 한 30년 정도 한 2, 30년 지체되어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80년대 그 냉전 시대 세계관이죠. 뭐 그렇죠. 네, 뭐 지금 신냉전이 펼쳐질 거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근데 신냉전의 양상이 과거 냉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그런 이제 견해가 이제 주도적이고 주류고 네네.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모색 연대화 공생에서 이제 광주 포럼을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발제하는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외교에 관한 이제 이야기 중에 보면은 그 이제 신냉전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세계 경찰을 자처하지 않으려고 한다, 벗어내려고 한다. 그 이제 트럼프 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둔 비용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다 부담 못 한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우리 먹고 사는 일에 힘쓸 거지 다른 나라 일에 그렇게 개입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 그랬었죠. 그런 기조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 냉전 때는 나토랑 미국이랑 거의 이제 원투펀치로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나토 쪽은 슬슬 이제 러시아랑 어떻게 협상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또 EU는 중국이랑 지금 또 어떻게 또 이제 또 다시 좀 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호주도 지금 그러고 있고.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신냉전 체제로 넘어간다고 해도 과거처럼 2파전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색지대가 굉장히 넓게 분포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편만 든다 미국 편에 딱 붙어버린다고 하면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다는 거죠. 네, 물 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네. 사실 미국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그 낸시 펠로시 네. 그 하원 의장이었죠. 네.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백도어로 중국 시진핑 쪽으로 라인 뚫어가지고 그렇죠. 달랬죠. 예. 절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독자 행보다. 네, 그 양반이 원래 좀 네. 친대만적인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최근에도 이 워싱턴 선언을 한미
그 정상회담의 성과죠. 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네. 중국 지도부에다가 미리 브리핑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미국도 이럽니다. 지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과거 냉전 체제와 다르게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차단한다고 차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단해버리면 차단하는 쪽도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더 이상 어떤 경제력이나 뭐 기술, 군사 같은 걸로 압박 준다고 해서 압박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네, 그만큼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슨 뭐 윤석열이 뭐 우리가 뭐 기술 강국이 되면 중국이 알아서 대우해 준다고 참. 그러니까 이 김태효가 지금 윤석열의 거의 외교 브레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네. 그 양반 세계관 그대로 이제 답습한 것 같아요 보면은. 참 어쨌든 미국도 그렇게 막 나가지 않는데 막 어떻게든 뭐 그 갈등의 수위를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알려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네네. 근데 뭐 여기는 막 나가. 미국보다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 뭘 믿고 이렇게 깝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미국밖에 뭐 믿을 게 더 있으니까. 미국 뒤를 못 봐준다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못 봐줄 텐데. 그러니까 방향부터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된 것을 뭔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랑 그 전에 예전까지 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어떤 외교의 흐름 자체를 다 이상하게 왜곡하고 그렇죠. 있다. 부정하고 이상하게 네. 왜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나쁘다는 말입니다. 네. 예, 사실 심각하죠.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나쁘다는 게 작년 여름 지나면서 네. 예, 뭐 적자가 막 몇 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제 1, 2, 3월까지 계속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대중 무역 수지거든요. 네. 그럼 대중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게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악화됐나?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연합뉴스가 이제 올해 그 3월 28일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 무역협회 자료거든요. 이게 절정을 찍은 게 2013년이더라고요. 2013년에 628억 달러 흑자를 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 절정을 찌르고 이제 급속히 사실 하락하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2017년과 2018년 딱 문재인 정부 기간이죠. 네. 갑자기 잠깐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 그 2018년 이후로도 다시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국 무역 수지는 계속 이제 하락 추세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하락 속도가 제법 가파릅니다. 네. 제법 가파른데 그래도 뭐 이 추세를 생각해 보면은 야 그래도 이렇게 적자까지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들 정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교롭게 네. 진짜 확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2022년에는 간신히 흑자, 예, 그러니까 딱 적자만 면한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23년에 시작하자마자 이미 1분기 이 자료는 이제 2월까지 기준인데도 적자 폭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부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대중 무역 수지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8월에 나온 이제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이제 발간하는 잡지가 있는데 트레이드 브리핑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중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이제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데 이 수입량이 2022년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기차 때문에 그런가 이거?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대중국 수출의 부진인데 이거 품목별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 부진은 결국 일본이랑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니까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중국 수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중국의 어떤 내부 정책
상황이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작년 2022년 1분기에 중국은 2차 봉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그 상해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해가 일단 시작이었을 거예요. 상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2월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상해 주변을 다 봉쇄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들어와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4%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 봉쇄가 영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IMF에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2022년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처음에는 5.6%로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렇다는 거죠. 네, IMF에서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5.6% 전망을 했던 게 2022년 7월에는 3.3%까지 떨어집니다. 전망을 하향시킵니다. 그리고 2022년 최종 중국 경제 성장률은 결국은 3.0%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예상보다 못 미쳤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축이 됐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그러면 세계 전체로부터 수입하는 양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우리가 이제 제1의 교육국이니까. 그렇죠.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점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이 상황 때문에 한국이 좀 피해를 받았다. 네. 이런 얘기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작년 5월부터 이 중국에서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아까 그 수산화 리튬이라는 소재를 그게 2021년 월 평균 대비 6배에서 10배 이상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 22년 상반기 6개월 가지고 하면은 404% 증가했다고 해요. 한 4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의 대중국 의존도가 83.2%. 네. 그러니까 수출은 줄어드는데 수입은 확 늘어난 거죠. 원자재 수입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큰 원인이었다. 그 외에 이제 품목별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것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있는데 중국이 그 미국이랑 무역 분쟁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 들어가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21년 상반기 대비 22년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51.9% 감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를 이제 손을 뗍니다. LCD를 손 떼고서 OLED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에서 LCD를 이제 우리가 수입하게 되는 게 됩니다. 중국에 팔다가 LCD를. 근데 LCD는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는 추세 아니에요? 추세가? 줄어들긴 줄어들죠. 그런데 그래도 싸니까 어디든가에는 쓰이거든요. 그치.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OLED로 넘어간 거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고부가치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LCD는 자연스럽게 중국, 대만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 품목이 하나 또 줄어든 그런 효과가 된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신규 판매량은 증가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중국 그 대기업들이 외국 자동차 회사를 많이 사들여 가지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그 군소 메이커들이 많이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 메이커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 자동차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자동차 얼마나 쌉니까? 중국제. 근데 솔직히 나는 그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안 사.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산다는 거. 중국 사람들은 산다는 겁니다. 좀 험악한 소리 하자면 중국제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면은 중국 인구 정책에는 기여할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르죠. 안전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판매하고 있던 자동차 부품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들이 있는데 석유 관련 제품들이 이 중국에서 수입 소비세를 늘렸어요. 네, 네. 그래서 소비세를 늘리니까는 판매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팔고 있었던 석유류 제품 수출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품이 네. 중국 애국 소비의 영향을 받아서 네. 11년 만에 수출이 감소세로 꺾였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원래 이제 잘 나가던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하나둘씩 다 꺾여 나가서 네. 한마디로 중국 장사가 매우 재미없어졌는데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다른 어떤 2차 전지라든가 그런 다른 산업들 수출을 이어나가려면은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늘어나는 추세. 네. 그래서 이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급격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일단은 핵심 소재의 수입선을 최대한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뭐 기술 같은 거 국산화할 수 있는 건 다시 국산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를 해야 다시 중국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LCD를 사서 가져갔던 것처럼 뭔가를 사갈 것이고 아니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뭐 사갈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선 다변화랑 똑같은 거죠. 네. 수출 국가도 다변화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사실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의 역할이 크죠,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다변화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탄탄하게 다변화돼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길을 계속 잘 닦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남방 정책 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세안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과 관련된 11개국 국가를 모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네. 신북방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네. 대통령 게다가 이낙연 총리까지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5개국 그다음에 중국 동북 3성을 포함해가지고 총 14개 국가를 방문을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방문하신 국가가 타지키스탄, 네. 그다음에 키르기스스탄 네. 이 2개국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그냥 계속 찾아가면서 아니 좀 몽골도 방문하셨잖아. 몽골은 또 이게 몽골은 내몽골이냐 외몽골이냐 따라 좀 다를 텐데 몽골 가셔가지고 아마 말 한마디 얻으셨잖아. 중국 동북 삼성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 그러려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 중앙아시아 5개국에 포함되어 있거나. 어쨌든 이낙연 총리 이때의 일정이 방글라데시에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서 카타르로 가시는 일정 4개국 순방 일정이었어요. 네, 네. 자, 그런 걸 해왔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뭐 하냐? 사실 그 인도 태평양 정책에 이제 자기 그 이름이 이니셜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한국도 뭐 참여하겠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아세안 정상회의에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그때 한 거랑 문재인 정부 때 발표랑 뭔가 간극이 있다. 이거를 한겨레에서 보도를 합니다. 네. 기사 제목이 이래요. 미일 치우친 윤 대통령 인도 태평양 전략 위태로운 접근. 네,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1월 11일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문재인 정부 때의 신남방 정책과 차이가 보인다. 이거를 이제 한겨레에서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굉장히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과 중국 양쪽과 거리두기를 했다. 네. 그래서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에 연계 협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는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연계 협력하겠다. 연계 협력은 뭘 연계 협력하냐? 우리나라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구상과도 발맞출 거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도 우리 반발쳐서 우리 한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하겠다.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게 미국의 구상에 발맞춘다는 거는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1대1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워딩 정확하게 이제 그냥 직접 인용된 걸 가지고 온 건데 네.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정확하게 중국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 얘기도 합니다. 아세안과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 그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이랑 같이 네, 합동훈련 한다고. 합동훈련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과 중국과 어느 쪽에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으면 할게. 우리는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할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식이 되게 이렇게 절묘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어떤 미국과 협조하겠다고 하면 이제 군사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뭐 양다리 걸치는 거 맞잖아요. 분명 양다리 걸치는 건 맞는데 이러면은 서로 대상들한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한국이 안전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훈련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데 한국도 동참을 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면은 이쪽 신남방 정책에 또 한국이 한 발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니들 한 발 더 나가면 우리도 피해보고 미국이 어떤 과격한 움직임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연합훈련을 참가한다?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 그 전에도 무기를 좀 많이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 판매 관해서는 중국이랑 제일 대립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거든요. 네네. 지금 실제로 인도랑 중국이랑 그 국경 분쟁 지역에 보면 한국제 K9들이 쭉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중국제 자주포 다 작살낼 수준으로 우리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어떤 익스큐즈를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정말 절묘하게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에 굳이 참여해야 될 필요는 없다니까.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웬만하면은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 저는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해상 합동 훈련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필리핀 같은 나라들까지 참가하는 그런 울프팩 같은 거 하면은 그 동네 해군들 다 와가지고 같이 포쏘기 대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니까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고 뭐 근데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정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줄타기를 잘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줄타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얘네들은 줄타기할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 보여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제일 곤란한 것 같긴 해요. 네. 예, 능력은 둘째치고 생각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기대는 해볼 텐데. 자, 근데 이제 아세안은 그러면 상황이 다르냐? 아세안은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처럼 딱 미국 편을 들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아세안이 꼭 미국 편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한국은 이렇게 딱 미국 편을 확 들어. 네. 근데 아세안은 갑자기 막 줄타기해. 네. 그러면은 아세안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이냐? 아세안이 중국을 눈치를 보는 아세안으로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과를 거두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손을 이렇게 훅 들어주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육자회담 방식이 아니라 미국을 가장 중심에 놓고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무시해버리면은
남북 문제도 이렇게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크거든요. 막 윤석열은 뭐 중국에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지 막 중국이 북한한테 가서 야 너네 비핵화 해야 돼 이 자식아 너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잖아 뭐 이런 상황이 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절대. 그렇죠. 네. 그렇게 오게 되겠냐고요. 너무 순진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근데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의 인식이 아니라 김태효의 인식이라고 봐야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 다 이재명 때문인데. 이재명도 뭐 했어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벽창 줄은 몰랐어 솔직히. 윤석열 웬만만 하겠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웬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참 깝깝합니다. 근데 깝깝해서 이제 좀 민주당이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원내가 바뀌어가지고 약간의 기대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 그리고 더 불거지는 새로운 것들을 보면은 참 심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는 어쨌든 좀 상당히 이제 훌륭하신 리더가 나와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이렇게 잘 다루셨던 것처럼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잘 다룰 카운터 파트너 지도자가 이재명 말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야당 대표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네, 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중국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암울한 상황에서 당권화제는 더 개판이 되어간다.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권화제 개판되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5월 2일날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처음 떴어요. 제목이 이제 야공천 심판 박시영 2천만 원 총선 컨설팅 영업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주식회사 박시영의 이제 총선 컨설팅 제안서라는 게 이제 제안서랑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 컨설팅 계약서 사본 등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건데 그 박시영 주식회사 박시영에서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나 혹은 이제 정치 지망생들 상대로 영업을 많이 띄웠어요. 저번에 우리도 잠깐 그 스몰 토크에서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그 박시영이 그 혁신위원 됐을 때 그때 출마 희망자들 상대로 뭐 10만 원씩 받고 뭐 이야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나? 10만 원씩 받고 무슨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안 한다고. 네네네.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이거 뭐냐고 그때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실 2천만 원짜리 이제 이 영업을 띄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영업 내용을 보면은 계약 기간은 이제 내년 총선 투표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일단 2천만 원짜리고 이거는 그 여론조사 홍보물 관련 비용은 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21대 총선 때나 이 여론조사 이 컨설팅 업체에 들어간 비용들 내역들 보면은 실제 컨설팅 비용은 포함이 안 되고 거기는 이제 실비들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10억 8억 그런 거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주로 그 인쇄물 만들고 그다음에 유세 차량 같은 거 굴리고 그런 비용들만 이제 나온 것들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박시영이 이제 그 주식회사 박시영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PI 컨셉, 그러니까 개인 이미지 컨셉 및 전략 기초 수립, 그다음에 캠페인 방향 수립, 메시지 홍보 자문 등을 제공을 하고 계약자는 이제 주식회사 박시영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협력 의무를 지는 구조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업체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박시영이 혁신위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 혁신위원. 그리고 당 혁신위에서 한 일이 내년 선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공천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규정들 만들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까지 아마 했겠죠. 네, 그런 것까지 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했다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여기도 이해상충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랑 또 별도로 보면은 애초에 이 영업 방식 자체도 좀 문제가 됐는데. 야,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박시영 측에서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처음에 2천만 원짜리 컨설팅 프로그램 하나 하시죠. 하나 팔아주시죠. 제안을 했는데 의원실이
좀 부담되는데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은 이제 700만 원짜리 좀 이제 그 축소시킨 그런 이제 또 프로그램을 제시를 합니다. 의정 홍보 영상 같은 거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그거 이제 끝까지 뭐 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거죠. 당신 지역구에 원외 인사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완전 깡패 새끼 아닙니까 이거? 완전 조폭이죠 이거. 나 진짜 영업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보면은 이제 뭐 컨설팅지 한 받았다가 뭐 이제 나는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거절을 했더니만은 박시영 TV에서 막 수박이라고 수박 명단 만들어서 자기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까고 있더라. 명단에 내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크게 문제점을 짚어보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상충 일단. 그 다음에 컨설팅을 빙자해가지고 사실은 낙선운동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거 사실 선거법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선거 기간이 안 해서 안 걸리나?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 뭐 이건 당한 사람들이 뭐 더 잘 알겠죠. 네. 내 물건 사든가 아니면 죽어라 이 소리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예. 누가 장사를 이런 식으로 아니 하니까. 근데 이제 수박이라고 한 것은 글쎄 이거를 걸려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명예훼손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시영 양반 재판 길어지겠죠. 이 양반 이제 저도 이제 팟캐랑 유튜브를 이쪽 판 유튜브랑 팟캐에 호구 생활을 한지 호구 생활만 거의 한 10년 했고 그다음에 탈호고 된 지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력을 이제 쭉 되짚어 보면은 박시영 이 사람 정말 많이 컸어요. 정말 많이 컸죠. 이 새끼 정말 많이 컸네 그 소리가 나오는데 원래 그 데코레이션 같은 존재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 정봉주가 이제 전국구.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팟캐스트에 데려서 이제 그쪽 판에 데뷔를 시킨 건데 그때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코레이션, 뭐 가방 멋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지금 정봉주보다 정봉주 구독자가 한 두세 배 될 걸 지금. 박시영 TV가 40만 넘어가니까. 네, 네. 이쪽에서 지금 뭐 김호준, 이동영 빼면은 거의 다음 레벨 좀 될 거예요 이 수준이면은. 이 윈지도 그냥 이제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응? 본인이 이근행이랑 이제 같이 만든 윈지 컨설팅인데 그거 이제 그냥 이근행이랑 같이 만들었다기보다 보면은 거의 이근행이 그때는 주도적이었고 박시영은 좀 얼굴 마담급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타당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설립자 2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주주라서 이근행이. 그 지분. 예. 그 대장은 이근행이 맞아요. 윈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표도 이근영이 대표고 박시영은 부대표였고.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근영은 이제 그냥 그 대주주로 그냥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나고 박시영을 대표로 이제 세운 거죠. 내세운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박시영 TV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깡패 짓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또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계속 거의 뭐 붙박이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에 네. 박시영 TV에 출연한 민주당 인사들 보면은 정청래, 안호영, 김병기, 이해식, 강선우, 김경엽, 김남국, 김두관, 박주민, 최강호, 허영.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나왔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박시영 TV에서 한 발언들 보면은 뭐 좀 얼척없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뭐 자기 이제 혁신이 가가지고는 뭐 공천과 관련한 혁신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권 강화라든지 당원 소환권 등 처리할 게 많고 저는 20번 회의 중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열심히 의견을 냈다. 그게 문제야. 너는 한 번도 나가면 안 돼. 핵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열심히 의견을 냈다 그러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또 보면 이제 혁신에 참가한 다른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막 지 혼자 다 떠들었대 혁신에 가가지고. 네. 그 혁신이 안에서도 되게 그 입김이 센 그런 위원이었다고. 장경태 이 새끼는 바지였나 봐. 아이고 장경태가 그 바지죠. 네. 그리고 그 박시영 TV에서 했던 얘기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땡땡땡 그래서 이제 호남의 재선의위원인데 이 사람 지역구에 이제 자기가 사람을 꼽겠다고 자기가 교통정리 하겠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교통정리를 해. 그다음에 또 이제 비명계 중진의원 이게 뭐 30의원인가 그렇다고 그런데 뭐 아무튼 그 지역구에는 최광호 의원이 나가줘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하고. 부천. 네. 그러던가. 이 참 건방진 소리죠. 네가 뭔데 대체. 그러니까 교통정리고 뭐고 아이고.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박시영 측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강압적으로 영업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는데 뭐 좋습니다. 영업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칩시다. 근데 실제로 박시영 TV에서 이딴 소리 한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지. 수박에다가 막 올리고 네. 리스트 올리고. 그리고 뭐 우리 회사는 컨설팅과 영상 의정 보고 두 가지를 나눠서 정찰제로 하고 있다. 그마저도 업계에서는 절대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 뭐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는 뭐 받을 만큼 받는다는 소리는 되는 거니까 일단. 근데 이제 그거를 광합적으로 보이지. 방송에서 막 한참 떠들고 있는 애가 그렇죠. 막 구독자 수 40, 50만 이렇게 갖고 있는 애가 그것도 민주당의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아유 물건 팔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별로 안 비싸요 이거. 아유 가격 아시잖아요. 다 2천만 원 정도는 합니다 하고서 팔면 그렇지. 쫄겠어 안 쫄겠어. 뭐 저기 뭐 유튜브에서 그 보면은 저기 레카짓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격해버리면 금세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애들 있잖아. 네. 그런 애들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물건 팔려고 와가지고 안 사주면은 안 사주면 좀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사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딴 방송 가서 팔아야겠다. 그렇지.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안 사줘.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혁신 의원이 모두 16명인데 그 가운데 현역 의원도 5명이나 있다. 뭐 그리고 자기가 총선 기획단의 공천관리단도 아닌데 이게 무슨 뭐 컨설팅이나 무슨 상관 있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정리는 네가 왜 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그 총선 기획단의 공천관리원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뭐 교통정리를 한다는 게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상한 아저씨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논란이 또 문제가 되는 게 2020년에 이미 이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당내에서.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2020년 11월 29일 날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내용인데 MBC 스트레이트에서 웬일로 이때 주진우 나오고 없을 때였나? 스트레이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20년이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스트레이트는 조금 다르긴 해요. PD 수첩이랑. 아니 근데 주진우 있을 때만 해서. 뭐 그때는 네. 이때 이제 그 제목이 보면은 윈지 코리아 고액 정치 컨설팅의 비밀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윈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윈지가 보면 2009년에 설립이 됐고 주로 이제 참여정부 출신 그 인사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근영도 그렇고 박시영도 그렇고 참여정부 때 이제 행정관 출신들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근영 같은 경우는 좀 잔뼈가 굵은 인물이긴 합니다. 정치 컨설팅으로 이미. 그러니까 윈지를 차리기 전에도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었고 꽤 이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업계에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나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주요 이력을 보면은 97년 대선 때, 그다음에 2002년 대선 때,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이제 선거 전략을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참여정부 때 이제 청와대 여론조사관 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시영 같은 경우는 언론행정 비서관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윈지를 2009년에 설립하고 뭐 한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선거 컨설팅하면서. 네. 그러다 2019년 5월에 보면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이제 이근영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연구원 소장이 양정철이었는데 민주연구원 부소장까지 이제 겸임을 합니다. 겸임. 네. 그러니까 당에서 되게 이제 그 핵심적인 자리들이죠. 그렇죠. 당직 중에서 핵심 당직들에 이제 두 개를 겸임을 하는 상태에서 또 2020년에는 공천관리위원으로 또 들어갑니다. 야, 공관위까지? 예. 전략기획하고 공관위까지. 이 사람은 그 당에서 거의 핵심이에요. 실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완전 네. 총선판 씹어 먹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윈지코리아에 컨설팅 받은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총 35개예요. 뭐 지역구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35개면은 이거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이거 근데 더구나 이제 공관위원까지 위원을 하면서 이거 한다는 건 이해상충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사실 많이들 알고 계셨던 사안입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뭐 이제 어차피 총선 끝나고 나서는 공천위원회는 사라지지만은 그 외에 이제 당직들 있잖아요. 네네. 저기 뭐야? 민주연구원. 네,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나 전략기획위원장 요 자리들을 다 사퇴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은영 사태만 해도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당시에 지적받아야 되고 그 고쳐 나갔어야 할 내용인데 지금 2020년부터 이제 3년 지나고 났더니만은 그보다 더한 새끼를 지금 당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문제 심각하죠. 그 거의 박시영
개인 사적으로 당을 활용한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업에 심각하게 그 같은 회사에서 전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수정하고 뭐 이제 고친 게 아니라 그대로 네. 쭉 이어가고 더 나쁜 놈을 더 쓰레기 같은 걸 거기 앉혀놨다는 소리인데 이거 그대로 이거 지적 안 했으면은 박시영 공천위원까지 갔을지 누가 알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보도가 나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박시영이 그 혁신위에서 사퇴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 언론의 악의적 기사, 악의적 기사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본업이랑 혁신위 활동은 연관이 없다. 그렇게 자기가 규정을 했는데 그건 당신이 규정할 게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잘했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나는 뭐 그 꿀릴 거 없지만은 뭐 이재명과 혁신위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자기 희생한다. 그래서 사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타령을 해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는 당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똑똑히 알고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병하네 진짜. 야 지금 2019년부터 보면은 윈지가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윈지 나왔다고 그러지만 박시영 당신도 엄청난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이야 지금. 기득권이죠. 네, 당내 기득권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당신이라고. 아니 박시영 TV 통해서 지금 당지도 뭐 얼마나 지켜줍니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박시영이 하는 짓이 대학 입시 때 뭐 예체능 계열 입시 그러니까, 때 내가 대학 교수인데 개인 레슨 하는 거야. 개인 레슨하고 그 전형 볼 때 내가 심사위원 나 심사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 와. 뭐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돌았죠. 그 누구야? 아무튼 그 다른 한 분은 뭐 그런 비유도 하셨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인데 미장원 원장이 선발위원이야. 맞나? 그 우리 미장원 오라고. 그러니까. 가야지 어떡해. 뭐 그런 비유도 하시고 하던데 다 이제 비슷한 비유들이죠. 그럴싸하네 그것도. 옛날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당이 이 수준까지 가면 그러니까 뭐 박시영 본인이 뭐 결백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것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 당 썩었다 그렇게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선의를 가지고 나는 뭐 이해충돌 일어나지 않게 했다. 의미가 없어. 그거. 말하고 싶겠지만 그거 어떻게 믿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원래 그런 거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김남국도 그렇고 이 박시영 케이스도 뭐 그렇고 보면 다들 자기들은 결백하대. 그러면서 그거를 나를 저격하는 애들은 다 기득권이고 나쁜 새끼고 그냥 아이고 인간들아 진짜 지긋지긋해. 그놈의 기득권. 내로남불이 뭐 달리 있습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 이제 박광훈 원내가 들어갔지만은 이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당의 갈 길은 참 멀고 험하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참 그러니까 이재명을 치운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네네. 그래서 참 우리도 이제 갈 길이 멀고 험하다, 길고 험하다, 뭐 그런 생각도 이제 새삼스럽게 듭니다. 참 어쩌다 박시영 같은 애가 참 구독자 40만 넘는 그런 유튜버까지 됐는지. 사실 좀 웃기긴 해요. 대단해. 아니, 거품이죠. 이게 다른 게 거품이겠습니까? 그리고 거품은 다 시간 지나면은 꺼진다. 근데 이렇게 믿고 가야지. 이 거품이 꺼지면서 뭐 우리가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품은 아니지만 그 뭐 거품 근처에 있으면 욕 보는 거죠. 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좀 봅시다. 뭐 이제 이것도 좀 평산마을 소식인데 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소식이에요. 첫 번째 소식은 5월 4일날 조선일보에서 이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문도 내 돈 내고 본다는데 지지자들 다큐 안 볼랍니다. 왜 이제 그 다들 아시는 그 문재인입니다. 영화 이제 불매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SNS에 이제 그 불매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불매 이유를 밝힌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월 2일 날 성수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또 이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시사회도 몇 번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감독 이창재가 했던 발언들을 잠깐 보면은 뭐 오늘 이 시간까지도 문 전 대통령님은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 혹시나 이 장면을 빼달라고 하면
영화를 재편집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나는 개봉하면 내 돈 주고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창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이 대통령님이 내 돈 내고 보겠다라는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는데 정당성이 있지. 이 영화 불매가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또 그 말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뭐 이게 그 어떤 뭐 제가 그 말에 동의 못 하겠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창재가 이제 뭐 대통령 내 돈 내고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대통령님이 영화에 이제 개입을 안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뭐를 놓고 빼달라 그런 얘기 아예 그런 거는 관심이 없다. 그냥 영화가 어떤지 내 돈 내고 한번 가서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개입을 안 할 것이고 타인의 시각으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겠다라. 그런 의도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자기가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는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뭐 정당성,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정통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를 찍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화면에 나오는지, 어떻게 비춰지는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 감독은 나를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런 의미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시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는 걸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네네. 자기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 입장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 대통령님이 영화를 보시겠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이유가 되느냐 그게. 저는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네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이 영화를 가지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뭐 사람들이 좀 편이 갈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조금은 좀 한 발짝 정도 물러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이제 두고 우리가 뭔가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스스로 이제 정치인 아니라고 하셨고 뭐 정치인 아닌 게 공식적으로는 맞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지지를 한다고 해본들 그게 어떤 정치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대통령님 정치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중심을 찾아서 다시 모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미 대통령 작년에 퇴임하신 이후로는 그런 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통령님을 어떤 가치 판단의 중심에 두고 뭔가를 판단해가지고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한다는 거는 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굳이 뭐를 중심으로 두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되다 그러면 반이재명 정선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민주당을 정상화시키는 거. 반이재명이라는 가치 아래 이제 하나로 이렇게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고, 뭐 굳이 인물 중심으로 치자면은 제일 유력한 사람은 이낙연 대표님이겠죠. 네. 또 근데 또 그 밖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는 가치 중심은 아니다. 제 가치 판단의 중심은 아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그렇게 좀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이제 당내에서도 그 이제 당내 이제 박광훈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되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반명 이제 세력들이 이제 이 사람이 아니 같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반명 세력들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인사들 중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남영주 국회의원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조응천. 네, 조응천 같은 양반들. 이미 뭐 상당히 이제 거리를 뒀죠.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많이 그 까는 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네네. 정부 까는 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맞는 말을 하면은 지금은 우리 편인 거예요, 그냥. 뭐 굳이 저는 따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박영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싫어했잖아, 다들. 네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저기 당대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확실하게 전선 세우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그래도 지지할 만한 사람 박영준이다 그러고 많이 박영준은 응원해 줬잖아요, 그때도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그건 이제 의원들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 그런 것도 봤는데 트위터에서 이제 보면은 평생 책방 열리고 나가지고 네. 막 거기에 이제 좋은 글 쓰고 이제 막
가보고 싶다 그런 이제 글들 중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여성 운동이나 뭐 성소수자 운동 같은 거를 그 기치로 걸고 이제 대통령님 욕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괜히 뭐 옛날에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친한 척한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는 게 그냥 지금 그러면 그냥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말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게 많은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분한테. 과거 따지고 뭐 그분도 이제 뭐 그때는 깠는데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보다가 돌이켜 보니 문재인 정부 때는 선녀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가지고 야 너 옛날에 왜 깠어라고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진다고 해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거기서 그 예를 들어 그렇게 까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라고 뭐 얘기를 해본들 그게 뭐가 남겠어요? 그렇죠. 뭐 그 사람 그분이 뭐 우리 같이 뭐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저는 대통령님을 더 이상 가치 판단의 중심에 주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님 말씀 중에 정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진정한 지지라는 거는 확장이지 배제가 아니라고. 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배제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와서는 배제의 지지나 확장의 지지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지만은 당을 바로 세우고 뭐 그다음에 뭐 이낙연 대표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확장의 지지를 해야지 배제의 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 답답한 마음이 지난주 이어가지고 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아니 한 주로 부족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평생 책방 소식을 좀 봅시다. 요거 다음 주에도 또 평산 책방 소식 이야기할 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평산마을 소식의 새로운 코너가 되면 좋겠는데 네. 정보성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뭐 그 지난 5월 4일날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 평산 책방 이제 오픈 일주일 맞이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결산을 하셨는데 연 방문객이 일주일 동안 한 10,000명 정도. 야. 근데 이제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이제 이 날씨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엄청 사람들 몰렸죠. 주말이라고? 네, 연휴라고 많이 몰린 것 같고 이제 5월 4일까지 아무튼 일주일간 방문객이 10,000명 정도고 책이 5,582권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방문객 숫자에 비해서 좀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족 단위로 온 거 생각해 보면은 뭐 두당 한 권씩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거는 이제 5월 1일 날이 휴일이잖아요. 휴일이었고 또 월요일이 원래 평산 책방 정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제 대통령님이 아이고 이거 사람들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책방 문도 여시고 직접 나오셔가지고 맞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뭐 잘 몰라가지고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건 좀 알아보시고 평산 책방은 이제 월요일 정규 휴무라는 거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쉬는 날은 좀 보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SNS 글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마을 주민분들이랑 좀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차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쓰레기 문제도 좀 나왔고 그랬다고 하는데 애초에 대통령님이 평산의 책방을 그 여신 취지를 이제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제일 큰 게 그거였잖아요. 마을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하시는 거라고. 마을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건데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뭐 주민이랑 싸움 나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안 좋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오늘 이제 지금 주말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특히 이제 남쪽 지방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책방이 잠시 동안 인터넷이 안 됐어요. 네네. 그 바람에 이제 그 신용카드 결제가 한동안 안 돼가지고 뭐 원래는 이제 그 인터넷 복구가 지금 휴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 돼야 가능할 거라는 그렇게 이제 글이 올라왔다가 다행히 인터넷 기사가 급해가지고 고쳐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책방에 이제 앞으로 가실 때 좀 날씨가 안 좋다 특히. 네. 그러면 현금도 좀 챙겨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런 것도 대비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평산 책방에 이제 단독 아이템이죠. 책 읽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 독서 노트. 이게 일세가 한 100권 정도 나왔다 그랬는데 완판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세는 한 열흘 후쯤에 입고된다고 하니까 이제 요 사이에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문하시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유튜브에 경남 도민일보 채널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평산 책방 감성 블로그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직접 방문하시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 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 영상 말고도 보면은 책방 그 풍경 소리 가지고 1시간짜리 ASMR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런다니까. 진짜 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링크는 이제 저희 그 방송 소개 올려놓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둘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